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닉 부이치치의 허그입니다. 지은이 닉 부이치치는 팔다리 없이 태어났습니다. 8살 이후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랑 아래 양육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교육 철학으로 정상인이 다니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학생회장을 지냈고 오스트레일리아 로건 그리피스 대학에서 회계와 경영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서핑을 하고 드럼을 연주하고 골프공을 치고 컴퓨터를 합니다. 15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19세 때 첫 연설을 시작한 이래 학생, 교사, 청년, 사업가, 여성, 직장인 및 교회 성도 등 다양한 청중을 대상으로 연설해 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사지 없는 삶, Life Without Limbs 대표로 있습니다. 한국에도 여러 번 소개되어서 많은 감동을 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의 허그는 그의 첫 번째 책입니다. 오늘 이 책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닉 부이치치를 검색을 해봤더니 결혼도 하고 딸 둘, 아들 둘 이렇게 낳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책에서 닉 부이치치가 어렸을 적에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했는지 짧은 일화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 하라. 두려워도 하라. 내 평생을 통틀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격하게 싸웠던 상대는 또래들 사이에서 이른바 짱으로 통하던 척키란 아이였다. 그것이 진짜 이름은 아니었지만 밝은 오렌지색 머리칼과 죽은 깨 그리고 커다란 귀가 공포영화 척키의 주인공과 닮았다고 해서 모두들 그렇게 불렀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진심으로 두려워했던 인물도 척키였다. 그래서 척키가 날 때려 눕히겠다고 덤벼들었을 때는 공포감이 엄습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든 상상으로든 온갖 두려움을 느끼고 처리하며 살게 마련이다. 넬슨 만델라는 진정한 용사는 두려움을 느끼지만 곧 극복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곰곰이 되짚어 보면 두려움만한 선물도 없다. 불이나 실패, 무서운 짐승 따위를 겁내는 가장 원초적인 공포심이야말로 인간에게 내장된 중요한 생존 수단이다. 그렇다고 겁이 너무 많은 것도 좋은 일은 아니다. 실패하거나 실망하거나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오금이 저리기 시작하면 10중 8구 과감히 맞서기보다 무릎을 꿇고 질의 삶을 제한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려움이나 공포를 화재 경보기쯤으로 여겨라. 더러 겁이 나면 신경을 곤두세우고 주변을 살피며 정말 위험 요소가 있는지 아니면 잘못 작동한 것인지 파악하라. 문제가 될 만한 점이 없다면 마음에서 털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골목대장 척키와의 대결은 내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누군가와 맞붙어 싸웠던 건 어린 시절을 통틀어 그때가 유일했다. 나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모든 아이들과 심지어 제법 거친 친구들과도 잘 지냈다. 하지만 척키는 달랐다. 마치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며
괴롭힐 상대를 찾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날 보고 겁을 먹을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겨우 1학년짜리 코 흘리개인 데다가 몸무게도 10kg 남짓에 휠체어가 없으면 움직이지도 못하지 않은가. 반면 척키는 나이도 곱절이나 많았고 몸집도 나에 비하면 거인에 가까웠다. 넌 죽었다 깨나도 나한테 못 덤빌걸? 어느 날 아침 수업이 끝나자마자 녀석이 말했다. 친구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짐짓 태어난 척 했지만 속으론 부지런히 계산기를 두들겼다. 난 휠체어에 앉은 신세고 저 녀석은 나보다 2배나 크네. 이거 분위기가 좋지 않군. 한번 해보자는 거야?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평범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한 까닭에 익숙한 일은 아니었다. 폭력은 절대로 궁극적인 답이 될 수 없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겁쟁이가 될 수도 없었다. 어려서는 동생들이나 사촌들과 레슬링을 하면서 놀곤 했다. 남동생은 아직도 기술이 대단했다고 혀를 내두른다. 키와 체구가 나보다 커지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바닥에 쓰러뜨려 뺨으로 팔을 제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생은 가끔 그때를 돌아보며 얘기한다. 얼굴로 짓누르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뼈가 부러질 것 같았어. 내가 형보다 몸집이 훨씬 커진 뒤에야 이마를 밀어서 다가오지 못하게 할 수 있었지. 척키와 맞설 때도 그것이 문제였다. 싸움 자체가 두렵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녀석을 때려 눕혀야 할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았다. 텔레비전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주먹을 날리거나 걷어차며 싸운다. 하지만 팔다리 없이 싸움에 나선다는 건 장기에서 차포를 다 떼고 덤비는 꼴이었다. 상대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봐줄 것 같지도 않았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덤벼봐. 녀석이 깐죽거렸다. 좋아.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한판 붙어. 지지 않고 대꾸했다. 알았어. 치사하게 도망치지는 않겠지? 척키가 말했다. 잔디와 흙이 깔린 운동장 중앙에 달걀 모양으로 콘크리트를 깔아놓은 부분이 있었다. 거기서 싸운다는 건 곧 학교의 한복판, 메인 스테이지에서 승부를 가린다는 뜻이었다. 거기서 벌어지는 사건은 그대로 묻히는 법이 없었다. 맥없이 쓰러졌다간 다시는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게 분명했다. 오전 수업을 받는 내내 점심시간에 학교 짱과 맞붙기로 한 것만 생각했다. 벌써부터 척키와 내가 싸운다는 소문이 학교 전체에 쫙 퍼져 있었다. 다들 어떻게 상대를 누르려고 하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나라고 해서 무슨 묘수가 있겠는가. 척키의 주먹 한 방에 나가 떨어져서 정신을 잃는 장면이 계속 어른거렸다. 다행히 선생님의 눈에 띄어서 시작하기도 전에 싸움이 끝나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그런 행운은 찾아오지 않았다. 드디어 공포의 시간이 다가왔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내 편을 드는 친구들이 말없이 휠체어를 밀고 운동장으로 들어섰다. 전교생의 절반은 모인 것 같았다. 아예 도시락을 들고 나온 아이들도 있었고 내기를 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짐작했겠지만 내 쪽에 거는 아이들은 거의 없었다. 자, 이제 붙어볼까? 척키가 말했다. 잠자코 고개를 끄덕이기는 했지만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일단 휠체어에서 내려, 녀석이 말했다. 너만 전동 휠체어를 타고 싸우는 건 불공평해.
치고 빠지는 걸 두려워하는 게 분명했다. 덕분에 협상의 여지가 생겼다. 싸움은 내 취향이 아니지만 협상이라면 누구한테도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좋아, 내리겠어. 하지만 너도 무릎을 꿇어야 돼. 상대가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부진 체격을 가진 상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고 나는 튕기듯 휠체어에서 뛰어내렸다. 불꽃이 튀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척키와 정면으로 맞서서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하자 아이들이 몰려들어 주위를 에워쌌다. 그때까지도 난 상대가 싸움을 포기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팔다리가 없는 꼬마를 두들겨 패려고 무릎까지 꿇을 주먹패가 어디 있겠는가. 같은 반 여자애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네 그만둬. 심하게 다칠지도 몰라. 그 소리가 도리어 자극이 됐다. 계집애들한테까지 동정을 받고 싶지는 않았다. 몸 안에 숨어있던 마초기질이 튀어나와 금방이라도 고꾸라트릴 것 같은 기세로 다가섰다. 순간 녀석은 2배나 강한 힘으로 내 가슴을 밀쳐냈다. 난 뒤로 벌렁 넘어지며 귓불부터 땅에 떨어졌다. 마치 감자자루가 쓰러지듯 콘크리트 바닥에 자빠진 것이다. 여태껏 단 한 번도 그렇게 쓰러져 본 적이 없었기에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어색한 느낌이 훨씬 컸다. 친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를 에워쌌다. 녀석은 정말 나를 해치려 들었다. 난 몸을 획 뒤집은 다음 이마를 땅에 대고 힘을 주었다. 그러곤 휠체어에 어깨를 대고 몸을 일으켰다. 이마에 굳은 살이 박이고 목이 뻣뻣해지도록 훈련해서 익힌 기술이었다. 다음에 벌어질 상황은 불을 보듯 뻔했다. 녀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먹질을 할 참이었다. 맞서 싸우든지 당장 도망치든지 선택해야 했다. 그렇다고 비겁하게 꽁무니를 내뺄 수는 없었다. 난 다시 덤벼들었다. 이번에는 좀 더 빨리 다가섰다. 3번을 깡충거린 끝에 상대방의 코앞에 우뚝 섰다. 하지만 다음에 어떻게 할지 생각할 틈도 없이 상대는 억센 팔을 쭉 내밀어 날 땅바닥에 매다 꽂았다. 딱 한 방, 가슴을 맞았을 뿐인데 나는 바닥에 널브러져 버렸다. 심지어 바닥에 튕기기까지 했다. 눈앞이 노래지며 의식이 가물거렸다. 여학생들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아니었더라면 영영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쯤에서 교사들이 흑기사처럼 나타나 주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평소엔 그렇게 자주 눈에 띄던 교감 선생님마저 감감무소식이었다. 마침내 시야가 또렷해졌다. 척키의 모습이 보였다. 그 똥강아지 같은 뚱뚱이 자식은 승리에 취해 덩실덩실 춤까지 추고 있었다. 더는 못 참아. 놈을 때려 눕히고 말겠어. 또 한 번 몸을 뒤집고 이마에 땅을 댄 다음 몸을 일으키며 온 힘을 한데 모았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다. 그러고는 전 속력으로 척키를 향해 뛰어갔다. 녀석으로선 내게 그런 힘이 있으리라고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나는 왼발로 땅을 박차고 인간 미사일처럼 날아오른 다음 이마로 상대의 콧등을 강타했다. 녀석이 쿵 쓰러졌다. 그 위로 내 몸이 떨어져 뒹굴었다. 눈을 떠보니 놈이 쓰러져 코를 감싸준 채 연신 비명을 질러댔다. 승리의 쾌감은 온데간데 없고 죄책감이 엄습했다. 미안해. 괜찮아? 여기 좀 봐. 척키가 피를 흘려. 어느 여학생이 소리를 질렀다.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코를 감싸준 땅딸막한 손가락 사이로 붉은 피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손을 치우자 코피가 와락 쏟아지면서 얼굴과 셔츠가 선홍색으로 물들었다.
구경꾼들 가운데 절반쯤은 환호성을 질렀고 척히 편이었던 나머지 절반은 몹시 당황스러워했다. 팔다리도 없는 시원찮은 친구한테 나가 떨어졌으니 말이다. 척키는 손가락으로 코를 준 채 화장실로 허둥지둥 사라져 버렸다. 그 뒤로 다시는 척키를 볼 수 없었다. 아마도 창피해서 학교를 그만뒀던 것 같다. 어쨌든 스스로 자신을 지켜낸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죄책감으로 편치 않았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앞뒤 사정을 고백했다. 얼마나 심한 꾸지람을 들을지 두려웠다. 하지만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두 분은 내 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덩치가 더 크고 나이도 많고 싸움도 잘하는 아이를 때려 눕히다니 가당치도 않은 얘기라고 생각했다. 나로서도 굳이 설득할 마음은 없었다.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다들 즐거워한다. 보기에 따라서는 흥미로운 구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유로든 폭력을 정당화할 마음은 없다.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벌인 싸움을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움을 극복했던 나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 시절에는 자신을 방어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기분이 좋았다. 세상에는 팔다리가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장애가 수두룩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려움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허약하게 만들어 은혜와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두려움이 우리 발목을 잡고 늘어지면 마음에 소원하는 목표와 이상을 이루지 못한다. 하지만 두려움은 그저 느낌일 뿐 현실이 아니다. 실제로 별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레 겁을 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치과에 가거나 면접을 보거나 수술을 받거나 시험을 치르거나 하는 것이 그런 경우다. 나는 두려움이 평범한 이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장면을 수없이 지켜봤다. 공포 영화를 보고 놀란다든지 한밤중에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벌벌 떠는 이유의 이야기가 아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수할까봐 전전긍긍하며 헌신하기를 겁내고 심지어 성공을 무서워하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다. 적어도 두려움이 우리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것만큼은 어김없는 사실이다. 반갑지 않은 손님은 집안에 들이지 않으면 된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냉정히 외면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가면 그만이다. 심리학자들은 공포를 학습되는 감정으로 본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공포는 오직 두 가지. 시끄러운 소리와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걸 무서워하는 두려움뿐이라는 것이다. 초등학교 1학년 시절로 돌아가 보면 척키한테 얻어맞는 게 비록 겁은 났지만 결국 그 두려움을 이겨냈다. 그때 나는 담대해질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용감하게 행동하면 결국 용감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개인적으로는 전문 강사로 나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원리를 터득해야 했다. 처음에는 대중 앞에 선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렸다. 사람들이 내 얘기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알 수 없었다. 아니, 들어주기는 할런지 의심스러웠다. 다행스럽게도 첫 강연의 청중은 또래 학생들이었다. 이미 나를 잘 알았고 서로 편안한 사이였다. 차츰 교회와 각종 청소년 모임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아는 얼굴이라고는 드문드문 섞여 앉은 몇몇 친구들 뿐일 때가 많았지만 무대에 서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차츰 불안과 공포도 사라졌다. 지금도 전 세계 수천, 수만, 심지어 수십만에 이르는 사람들 앞에 설 때면 두려움이 느껴진다. 현지 문화와 정서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우스갯소리를 해서
거부감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은 통역과 주최 측의 연설 내용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조금씩 극복되고 있다. 아울러 두려움을 철저한 준비를 돕는 도구로 활용하는 법도 익혔다. 내용을 까먹거나 말이 엉켜 뒤죽박죽이 될까봐 겁이 나면 그것을 자극제 삼아 원고를 집중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연습을 되풀이한다.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두려움도 종종 유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은 안전벨트를 잘 매는 동기가 될 수 있다. 감기나 독감에 걸리는 게 겁이 나서 손을 깨끗이 씻고 비타민을 챙겨 먹는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반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차원을 넘어 집에 앉아 문 밖으로 나가지 않는 식의 극단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두려움의 포로가 되는 것이다. 닉 부이치치의 허그 중에서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하라, 두려워도 하라. 두려움을 피할 것인가? 두려움에 당당하게 맞설 것인가? 감사합니다.